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까지 이제 전체적인 시장 얘기했고, 예, 이 원래 커머더티도 상품별로 다 달라 전망이. 예. 이쪽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엄청나게 막 저 자기 주식 종목처럼 전기동부터 한번. 전기동이 정확히 뭐지? 이게 구리입니다. 말 그대로 이걸 전해질을 미스터 해가지고 쿠퍼. 예예. 이제 닥터 쿠퍼라 이제 닥터 카파라 불려가지고 아무래도 산업금속의 이제 글로벌 모든 경기에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겠죠. 잘 안 맞던데 얘네가 올라가면 옛날엔 잘 맞았는데. 일단은 예, 요즘은 조금 그렇긴 한데 예. 일단은 전망 결과부터 이제 제 전망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내년 연평균을 갖다가 지금이 6,100달러에서 6,200달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LME 전기동 가격 전망을 연평균 6,800으로 놓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히려 저는 내년을 갖다가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화돼서 더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단에서 뭐 그렇고 일단 그 뒤에서 설명을 갖다 드리면 야, 6,800이면 그림 보이다시피 2017년 고점 넘어가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럼 경기 좋은 거잖아.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일단 그렇고요. 17페이지에서 봐주시면은 일단 전기동 관련해서도 모든 금속은 수요와 공급을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요. 구리는 아무래도 인프라와 제조업 쪽, 그 기계나 이런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동차 생산이라든가 에어컨 판매, 인프라 이런 게 부동산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그래서 중국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의 수요를 갖다 놓고 보면은 동선 가동률이라 해가지고 구리선이죠. 동선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동간 가동률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에어컨 이제 생산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절성 측면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반대로 동선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데 반등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동선을 만드는 애들의 수요가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인프라가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중국의 전력 공급 인프라, 즉 그리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시 우상향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우상향하네. 그렇죠. 내년을 놓고 보면은 제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을 갖다가 까봤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전력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내년도 어떻게 계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획하고. 근데 2020년까지인데 내년도가 사실 원래라면 둔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 무역 갈등 때문에 얘네들은 더 땡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보다 오히려 2019년으로 그걸 땡긴다라면은 더 많은 그걸 보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 뭐 태양광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캐파를 늘린다. 그렇다는 것도 요거의 일환이다. 왜냐? 태양광 관련도 전력 구리선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전력을 갖다 생산하고 이걸 옮기려면요. 송초영이 자료 썼어.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예, 중국이 이번에 캐파를 더 이번에 뉴스가 나왔는데 더 늘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요 일환이라고. 그거 늘어나면 ESS도 느니까 그렇죠. 또 니켈도 또 영향받을 수 있죠. 그렇죠.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측면에서 보자 이겁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뭐 수요는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광산 캐파를 갖다 보면은 이게 구리만 해당되는 겁니다. 내년도 같은 게 신규 캐파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2대 광산인 그레스버그 광산, 즉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레스버그 광산이 원래는 노천 광산이었던 걸 이거를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채탄면 이제 채광으로, 즉 이제 갱도 형식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가동이 중단돼 버리거든요. 그게 왜 하려면 중단해서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다시 파야 원래 되고. 인도네시아 그 광산이 옛날 파업하면 난리나 그랬어 가격이. 그렇죠. 인도네시아, 남미 이쪽 파업하면 난리가 나죠. 그게 유명한 광산이에요. 일단 알아두시면. 그렇기 때문에 광산 공급 측면에서는 타이트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겠네. 근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동정광 스파티시는 왜 올라갔냐 이겁니다. 광산 공급이 그럼 내년도에 줄 건데 왜 중국은 스파티시가 늘어났지? 이거는 조금 아연이랑 다른 게 아연이랑 연관도 있으면서도 약간 다른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달부터 8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얘네들이 감산 이제 환경 규제를 세게 걸다 보니까 재련 기업들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실제로 제가 여기는 안 넣고 제 그 책자 만든 거에 넣어놨는데 그걸 다 정리했거든요. 중국 어떤 기업들이 그
수리가 어떤 기간에 하는지 쫙 다 정리했는데 그 중에 중간에 갑자기 환경 규제로 인한 감산이 확 들어야 있습니다. 이게 좀 심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 또 신규 캐파도 재련기업들 신규 캐파도 많이 못 늘어났어요. 실제로 중국의 동재련 가동률이 5월달에 갑자기 하락을 하거든요. 그거랑 보시면은 그래서 재고가 늘어났다 보니 중국의 TC가 늘어난 거고 올라온 거고. 근데 내년도 광산 공급 측면을 본다면은 오히려 벤치마크 TC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연이랑 요거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봐주시면은 광산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년도 광산들의 이 비용단에서를 갖다 고려했었을 때 BEP나 이런 걸 고려했었을 때 올해 그 파업 남미의 파업 이슈가 해소가 됐어요. 다 합의를 해줬거든요. 광산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 비용이 이제 문제예요. 내년도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왜? 월급 올라갔고 인센티브 더 줘야 되니까 비용단에서 부담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년에 리오틴토라든가 뭐 글렌코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내년도에 결국엔 비용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은 조금 더 타이트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내년도는 어쨌든 구리는 결국에는 공급 측면에서랑 수요 측면에서 양호하다 치면은 공급 측면에서도 분명 그 기대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구리 수요가 좋은 거는 그렇게 경제가 파고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정말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요. 무역 갈등 때 뭐 마치 아무것도 왔다 갔다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펀더멘탈은 LME 위크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펀더멘탈이 시장에 진짜 1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네. 반대네 생각하는 거. 그냥 나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일부 시작할 때 말했지만 안에서는 정말 거의 공황 분위기니까 지금 근데 밖에서 안을 좀 최진영 연구 갔다 와서 들었을 때 나도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나쁘게 보지 않네. 그렇죠. 제가 인터뷰는 못 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하자 해가지고 누구였는데 성함은 말할 필요 없이 유명한 사람이야? 아니 뭐 재련기업 관계자였습니다. 근데 글로벌 재련기업 관계자인데 조금 유명한 기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광산기업 그 미중 무역 갈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 권투시합을 표현했어요. 이게 때리는 사람도 계속 때리다 보면은 지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맷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맷집이 맞고서 저렇게 맞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한 템포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의 펀더멘탈은 견조하고 그러면 조금은 쉰다 치면은 어느 정도 그럼 튈 수 있는 룸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만화로 치면 권투를 하는데 너무 계속 이렇게 때려. 근데 얘는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끝나진 않는 게임 같아. 일방적으로 때려 맞는 거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뭐 일본 중국의 국채를 매각할지 모르고 발언하는 거는 액션을 보고 있으면 진짜 난 너랑 싸우기 싫어. 근데 나 정말 잘해보고 싶구나 뭐 이거거든 지금. 그렇죠. 자존심은 센 거죠. 예, 다 참아. 나 사실은 네 말대로 다 할게 못하겠지만 진짜 그만하고 난 정말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늘도 저거 했잖아. 네. 해외에다가 그거 나는 개방할 거야 네. 이제. 금융시장 거 저도. 왕치산 부장도 얘기가 나왔다. 해결하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미국이랑. 그러니까 자 그거 보고 있으면 트럼프가 몰아붙이는 데는 일각에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안 물러 이게 정치인의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고 기업인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그래서 거래 기술 보면서 이 인간 진짜 끝까지 왜냐면 오바마 같은 사람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정치적 엘리트 출신이니까 이렇게 협상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컨선을 이끌고 이런 게 익숙하고 트럼프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저 새끼 돈 뺏어야지. 완전히 다가 CGP도 정치 출신이거든. 네. 이런 장사꾼이 된 적이 없었던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게임이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물론 중국의 장사치의 나라이긴 하지만은 시진핑 본인은 정치인이거든요. 시진핑이야말로 정말 성골의 엘리트 출신이죠. 그렇죠. 어쩌면 장사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 등소평 같은 분들이 어쩌면 도광량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거야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내년도 아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갖다 전망을 하자면은 연평균 2,600달러로 톤당 2,600달러로 보고 있고요. 가격 측면에서는 사실 좀 뭐 상단도 제한적이고 하단도 제한적이고 좀 플랫한 형상으로 뭐 조금 보합 수준으로 좀 보고 있고요. 수요는 아까 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광산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광산 공급 21페이지 봐주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수급 사이클에서의 광산 캐펙스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놓고 봤었는데 그거는 구리나 아연뿐만 아니라 전체 광산 캐펙스를 갖다 의미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연만 따로 떼낸 겁니다. 아연을 봤었을 때 아연은 조금 특이합니다. 아연은 오히려 광산 공급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그 이유가 2015년 말 때 LME 위크에서 글렌코어 쪽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감산 선언을 합니다. 감산 선언을 하면서 아연 가격이 회복하면서 이거 덕분에 다른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캐펙스를 갖다 그때부터 늘려요. 왜냐? 가격이 회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구리나 이런 애들이랑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광산 공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오히려 이제 글로벌 광산 공급의 40% 차지하는 중국이 환경 규제로 노천 광산에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캐펙스를 확실히 늘려준다면은 오히려 좀 더 가격단에서는 좀 광산 공급 때문에 좀 타이트할 수 있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고 TC만 놓고 보자 이겁니다. 아무래도 아연을 재련하는 기업들은 TC를 주목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TC는 결국엔 광산 공급이 늘어나면 TC는 올라와 주거든요. 최근에 중국의 이제 아연의 스파티시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랑 같은 요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은 공급이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단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은 내년도 벤치마크 TC 협상을 할 때 오히려 광산 공급이 중국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이 늘어나서 벤치마크 TC는 올라온든 그런 식으로 좀 보고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꼬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기 좀 날라갔어요. 날라가지고 지금 다시 하다 보니까 최진영 연구원이 아까 재밌게 했었는데 말이야.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시 호흡 타운하고 열받아 하지 말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이런데 좀 재련 기업들 입장에서 아연을 재련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TC가 내년도에 올라온다면 오히려 좀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아연 TC 올라온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단에서는 뭐 철강이 공급이 늘어나서 아연이 아무래도 도금의 수요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대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광산 공급 때문에 가격은 지지부진하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잘 모르실 거야. 도금이 이걸 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철강을 갖다가 녹슬지 말라고 도금 처리를 합니다. 아연을 통해서 그때 아연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차트도 제가 넣어놨어요. 중국의 열연 생산이랑 그다음에 중국의 SHFE 열연 가격이나 뭐 내지는 아연 가격 추이랑 같이 이렇게 그려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LME 가셔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니켈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니켈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평균 전망치를 갖다 내년도 14,500달러로 보고 있고요. 물론 LME에서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말했습니다. 어떤 데는 막 17,000 이런 데로 보는 데도 그래? 있거든요. 예, 되게 세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기관이야? 그건 우리가 알고. 아거스라 해가지고요. 어떤 곳이에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가서. 뭐야? 나또 뭔가 엄청난 곳인데. 물론 근데 니켈은 서베이에서도 그렇지만 되게 좋았었어요. 다들 내년도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니켈은 전체 수요 구조에서 63%가 인프라로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강인데 이제 전기차라는 수요 이제 엔진 2개가 된 거죠. 당장은 별거 아닌데 앞으로 커질 것 같으니까. 그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23페이지 그림도 우리 아까 녹음할 땐 여러 개 얘기를 했었는데 탁탁 끊고 가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상반기에 정말 니켈이 날렸었어요. 니켈이 상반기 때는 작년도 때 이제 전기차향 수요라 해가지고 LME에서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었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큰 맥락에서만 얘기하고 니켈도 당장 수요가 아니니까 그렇게 뭐 영향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근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YTD 기준으로 연초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18%씩 나왔었거든요. 니켈이 제일 강했었어요. 연초 이제 상반기 때. 그런 거랑 보면은 사실 기대감이 엄청 세요. 니켈은. 사실 이걸 왜 보냐면 우리가 상반기에 정말 난리였던 곳이 배터리 업체들이었어요. 그쵸. 관련된 뭐 진짜. 그때 좀 맨날 니켈 가격 보는 애들이 있었어. 니켈 가격도 올랐다. 정말 단순한 방법인데 만약에 최지현 연구원 말대로 니켈 가격이 올해 내년에 걸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 이리온 이번에 처음 시작도 우리 전지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켈 쪽은 필리핀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제 공급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광산 공급은 보면은 필리핀이 아무래도 좌우합니다. 그러면은 필리핀이 근데 이제 필리핀이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갖다 중요한데 필리핀의 광산 공급 추이를 보면은 또다시 우기가 도래합니다.
필리핀의 주요 광산 수출 지역은 수리가오 지역인데 이 지역이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가 우기예요. 어느 정도 우기냐면은 어느 정도 우기냐면은 이제 운항이 거의 중단이 되고 광산도 공급 차질이 발생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필리핀의 원광 수출량 추이를 보면은 되게 이 수출 추이가 뚜렷해요. 계절성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차트는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올해 3월부로 작년 3월부로 원광 수출 쿼터를 인가를 했는데 원래 금지했다가 최근에 니켈 원광 수출이 조금 둔화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표가 없지만 자료에는 있지만 수출 쿼터가 작년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못 늘어났어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제 만기 도래되는 수출 쿼터랑 그거랑 같이 고려한다면은 인도네시아의 공급이 필리핀의 공급 차질을 갖다가 상쇄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인도네시아는 비철금속의 만물백화점 같아. 네, 그렇죠. 다 있는 것 같아. 25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재련단에서 재련 공급단에서 보자 이겁니다. 재련 공급단에서 보면은 이제 니켈 피그 아이런을 해가지고 MPI 이제 니켈의 중국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래도 니켈의 수요도 많이 차지하고 공급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조조정되고 있냐면은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기존의 MPI를 생산하고 스테인리스 강을 생산하는 걸 이제 수직 계열을 하는 거죠. 이걸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환경 규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차질이 조금은 발생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해서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은 중국은 MPI 공급 캐파가 줄어드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 이 디커플링 현상의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2014년인가요? 그때 신광어법을 출범시키면서 인도네시아가 원광 수출을 중단을 해요. 금지를 해요. 반대로 대신 하려면은 니네들 이제 니켈 재련 기업들 보고 글로벌 기업들 보고 자기들에게 재련 기업 설비를 투자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재화를 실시한 거죠. 내재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원광 수출 쿼터를 인가를 한 거고 2020년까지요. 그런 거고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MPI의 공급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로 이전될 것이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단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향인 스테인리스강이 6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강 가격 추이랑 니켈 가격 추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최근에 뭐 좀 내려왔긴 하지만 니켈은 그렇지만 스테인리스강 가격 추이를 보면은 결코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여전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구조가 7%밖에 안 되는데 근데 왜 올해 연초 때는 그렇게 니켈이 좋았느냐? 기대감이죠.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그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 수요 구조 자체가 앞으로 공급 구조도 그렇고 수요 구조도 그런데 니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테인리스강 같은 경우는 라테라이트 광석이라 해서 요거를 니켈로 가공해요. 이건 품위가 좀 낮은 건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좀 높아요. 품위가. 그래서 좀 다른데 공급이 왜 니켈이 더 각광을 받냐면은 바로 요 공급 구조 때문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에나 들어가는 품위가 낮은 라테라이트 광석 구조의 니켈 공급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니켈이 그래서 더 각광받는 거고 공급도 제한적이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기차량이 좀 더 이 수요 구조에 있어서 앞으로 보았을 때 2025년에는 스테인리스 강의 구조 이제 수요 구조가 50%로 축소되고 오히려 전기차량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이 MPI라 그러셨죠? 이거는 요 전기차 쪽에 쓰긴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리에서 늘어나는 MPI 캐파도 여기엔 영향 못 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를 봤었을 때 그 얘기가 많았어요. 에르미크에서 앞으로의 수요 구조가 공급 구조도 그렇고 이제는 전기차의 이제 주도로 수요 구조랑 공급 구조가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 얘기는 많이들 나왔었던 거지만 이번에 에레미크에서 작년에는 얘기도 안 했던 거를 거의 뭐 언급조차 제대로 안 했죠. 무섭다. 근데 전기차가 굉장히 상용화되면 니켈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걸 니켈이 산업용에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렇죠. 니켈 가격. 그래서 사실 그렇게도 봐요. 이제 코발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는 니켈이 더 좋아 보여요. 당연하지. 그렇죠. 왜냐? 어떻게든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코발트 비중을. 근데 니켈이 가격이 더 오른다? 아직까지는 코발트보다 가격이 싸거든요.
코발트는 너무 지역 자체가 희소하니까. 그렇죠. DR 공고에서. 게다가 정치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좀 NCM 811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리온 방송했던 거를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이게 좀 뭔 얘기인지 알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제 LME 쪽 이제 자료를 쓰셨잖아요. 예. 그때는 제 기억에는 이제 인프라 쪽이나 그다음에 뭐 1대1로 이런 쪽으로 좀 뭐 수요 전망을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방문을 해보시니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전기차 쪽에 대해서 뭐 세미나 비중이나 뭐 억양이나 그 톤 같은 게 굉장히 셌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되게 많이 느껴졌죠. 왜냐면 작년은 정말 세미나 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근데 물론 메인으로는 뒀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고 근데 올해는 모든 기관들이 전기차를 다 얘기했어요. 다들. 전망치도 되게 세게 지르고 막 17,000달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도 있었고 내년도에 있어서 정말 전기차량 수요를 굉장히 그러니까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도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차분한 이렇게 바라봤고 전기차 쪽은 뜨겁네. 작년보다 더 뜨거워진 이렇게로 좀 접근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켈은 점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럼. 그래서 내년도 왔었을 때는 저는 인프라도 그렇고 전기 차량도 그렇고 이 수요 구조에 있어서 수급 전망을 여전히 수요 우위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로 놓고 보고 있고요. 이제 리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에서 작년에는 4대 금속만 했었는데 이번 마이너 금속인 리튬과 코발트를 갖다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3월인가요? 4월인가요? 그때 일본 자료를 갖다 하면서 맞아. 그때 이제 그 4차 산업의 어벤져스라 해가지고 3대 금속을 갖다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리튬은 공급 과잉 우려는 여전히 저는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뿐만 아니라 LME 위크에서도 여전히 공급 우위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전망이 그게 나왔고요. 어떤 요인이었죠? 공급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 원래는 칠레랑 칠레랑 아르헨티나 위주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때 엄청 웃었잖아요. 이게 호수에다가 사실 이게 물에서. 염호 아니야 염호 이게. 예, 염호형. 물에서. 예, 염호형인데 뭐 경함형도 있지만 경함형에는 원래 투자도 잘 안 했었어요. 근데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호주가 보통 경함형인데 호주에서 캐펙스 투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 특히 염호형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자들이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르헨티나나 이제 칠레 이런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아예 뭐 어떤 데는 거의 중국 거나 다름없을 정도 지분 투자를 해놨고요. 우리나라 투자해놨다는데도 좀 나아졌나? 그건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서 뭐 사실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엔 독과점이었거든요. 주요 4대 기업이 이루어진 시장이었는데 이거를 중국과 호주와 일부 기업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하면서 그 구조 자체가 하다 보니 중국 애들 들어오면 가격은 폭락이야. 아유, 태양광 봐라 진짜. 오른쪽 차트가 이게 그 코스트 커브 즉 비용 생산 비용 구조를 갖다 보면은 생산 비용을 갖다 놓고 보면은 내년도나 미래로 봤을수록 즉 공급이 더 늘어나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옆으로 넓어질수록 공급이 저변이 넓어지는 건데 가격은 코스트 비용은 계속해서 내려오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중국이라든가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 때문에 이제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기차에서 이제 리튬을 보시보단 니켈을 봐라로 지금까지는 들리네요. 그렇죠. 이제 니켈과 코발트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코발트가 정말 중요해. 네. 이게 참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튬은 여전히 공급 우위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코발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올해 연초 때부터 상반기까지 코발트를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들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코발트를 봤었을 때 왜 그런 코발트 가격이 급락을 한 것이냐를 갖다가 많이들 거론을 하세요. 9만 달러를 넘어선 코발트가 어떻게 지금 6만에서 5만 달러 사이를 갖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분쟁을 갖다 많이 언급을 합니다. 12월 달에 민주콩고가 대선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민주콩고가 대통령이 원래는 2016년인가요? 그때 그만뒀어야 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는데 암살당해서 자기가 올라섰거든요. 근데 그만둬야 되는데 반군 때문에 자기가 못 물러서겠다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다시 이번에 12월 달에 대선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연관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한국
그 투표 계산기가 도입되거든요. 근데 이 반대파에서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아,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막 방군이랑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거는 방군과 정부군 이걸 넘어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수용을 못할 거라고 봐요. 얘네들은. 수긍 못한다는 거. 네. 지금도 이걸 기계를 도입한다 해도 그런 정도니까요. 네. 어찌든 건 그렇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방군들이 요 코발트 가격 올라오면서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자금을 군수 자금을 조달한다 이겁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보면은 이 DRC 해가지고 요 중간에 보라색 차트가 있는데 바 차트에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 수공업자들이에요. 즉 광산 이제 글로벌 전체 광산 공급인데 DRC 즉 민주콩고의 광산 공급과 민주콩고 안에서 일반 그쵸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대부분 그 방군을 통해서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얘네들 때문에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렸다. 그런 게 오히려 신빙성이 더 높고요. 빨리 소진되겠다 이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LM이 이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자료에는 넣었는데 세 가지 요인을 갖다가 점검을 해봤어요. 요 분쟁 차질과 두 번째 민주콩고가 지금 가격은 다운됐지만 공급 우위로 계속 시장에서 전망되고 있지만 그 얘기가 있거든요. 민주콩고가 6월달에 그걸 발효합니다. 이제 광산 기업들한테 수출 이제 인센티브란가 이제 그 뭐라 하죠? 분쟁 강물은 아니고 전략 강물이라 해가지고 그걸 지정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10%를 더 나라에다가 이제 납부를 해야 돼요. 수출을 막는 거네요. 약간 그래서 자원 민족주의라 해가지고 LME에서 말이 많았어요. 자원 민족주의도 있고 이제 정부 측은 이제 반군이 오르는 가격으로 혜택 보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그런 있네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잠비아도 그렇고 일부 국가들이 자원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자기들 재정 수지를 좀 완화시키려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일환이라 볼 수 있고요. 어찌됐건 그 지정 리스크 이게 10월 말 때 뭐 아직 뭐 발표는 안 됐는데 빠르면 10월 말 때쯤에 분쟁 강물 전략 강물로 어떤 걸 지정할지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코발트가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엄청난 희귀 강물이라면 이제 국제적인 중개가 코발트 그쵸. 정부 쪽으로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게 LME 거래소에서 코발트가 거래가 되거든요. LME 거래소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근데 LME CEO가 그 LME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안 나왔는데 외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중국이랑 외국에서는 이거를 분쟁 강물로 지정할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통해서 아동 착취라던가 인권 유린을 통해서 공급된 그거를 재련한 기업들의 코발트를 시장에서 거래 못하게끔 LME에서 거래 못하게끔 막겠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 조사를 기업단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회의를 갖다가 주최를 한다 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분쟁 강물로 지정되면은 그 리스크는 정말 파급 효과가 크다고 더 오르겠네. LME발. 거기다가 추가로 광산 공급 제가 31페이지에 공급 우위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데요. 근데 펀더멘탈을 이기는 게 시장 심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에는 또 어떻게 따로 보면은 근데 오늘인가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민주콩고에서 있는 글렌코어가 모 광산에서 고농도 우라늄이 발견이 돼가지고 광산 공급 차질을 갖다가 내년도 2분기까지 발생하고 판매나 이런 것들은 내년 하반기부터나 제대로 어느 정도 정상화될 거죠. 왜냐? 이 광산이 올해 생산 목표가 1.1만 톤인데 올해 현재까지가 9월까지 6,300톤을 갖다 생산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글렌코가 39,000톤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공급 차질 충분히 발생하는 거고 내년도 이 광산이 공급 전망이 36,000톤을 계획했는데 한마디로 크다란 좀 공급 차질 발생 효과다. 아직 가격은 프라이싱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점진적으로 저는 반영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코발트 가격도 저는 오히려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를 룸이 더 많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수록 더 니켈이 각광받을 수 있을 테고 그럴수록 NCM811을 만드는 기업들이 더 각광받을 수 있다. 기승전 니켈인 것 같아요. 기승전 니켈 오늘. 또 한번 볼만한 시기가 오겠죠. 저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켈을 어떻게 투자할지 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배터리 녹음을 두 번이나 다시 하는 바람에 더 잘리는 바람에 탈진한 상태입니다. 마무리 짓고
어디 편집이 중요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7회인가요? 8회입니다. 8회? 네. 야 금방 시작했네. 벌써 8회 되는데. 그러니까요. 요 이리온 8회 올라가지만 또 우리 이리온 스튜디오에 런던 LME 참관기가 우리 최지은 영어 올라가니까요. 실물 확인하시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진 않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온으로 이리온!